여러분, 역대급 주택 공급이 쏟아진답니다.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죠. 뭘 발표를 했어요? 2025년 역대급으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 뭐를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과연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월 22일입니다. 1월 22일 수요일 2시부터 시작하고요. 주제는 2025년 부동산 투자, 신규 역세권을 노려라.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죠. 우리는 아파트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빌라를 구입을 하든 간에 역세권에 붙어 있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 역세권 중에서도 신규로 새로 생기는 역세권이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신규 역세권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1대1 개별 상담은 항상 무료로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못 오시는 분들은 1대1 개별 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착순 10명이니까요. 많이들 빠르게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DJ. 올해 역대급 공급 주택 폭탄, 주택시장 불안 해소될까? 야, 근데 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요. 25만 2천 호.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25만 2천 호. 지금 생각대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민간 공급이 지금 상당히 여의치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공공주택을 역대급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 올해 공공주택 25만 호 공급, 줍줍은 무주택자만 가능. 역대 최대 25만 호 공급. 자, 이게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해서 공급 대책이 지금 나왔다고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과연 있는 건지 한번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국토부의 25년도 업무계획 주요 내용인데요. 내년까지 11만 호의 신축 매입 임대 공급을 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 신축 빌라들을 정부에서 사들여서 임대를 주겠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11만 호나 되는데, 사실은 아파트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집을 다 부수고 거기다가 새롭게 짓고 해서 나중에 입주하는 데까지 지금 보통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빌라는 어떨까요? 빌라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한 6개월이면 질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 빌라를 갖다가 이미 지어져 있는, 아니면 짓고 있는 그런 빌라들을 매입을 해서 무주택자한테 월세를 공급하겠다. 이게 바로 11만 호 신축 매입 임대 공급인데요. 글쎄요. 자, 그리고 이게 안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지방 균형 발전 혁신, 이런 얘기들, 리모델링 제도 바꾸고 무순위 청약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지금 공급 계획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11만 호 신축 매입 공급하겠다. 근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이 공급 방식 총 25만 2천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공공 임대로 15만 2천 호, 그 다음에 공공 분양으로 10만 호,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많은 분들이 임대 아파트에, 임대주택에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내 집을 가지고 자가주택에 살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자가주택에 살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밑에 공공분양주택이 있죠. 10만호. 이 공공분양주택의 문제점이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요. 너무 작게 짓는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대가족도, 한마디로 4인, 5인 가족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갖다가 분양을 하거든요. 물론 싱가포르는, 이 땅을 갖다 대부분 싱가포르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무조건 다 한 채씩 다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99년 동안. 거의 평생 사는 거죠, 사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주택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소형 평형도 존재하지만 큰 이 가족 단위로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평형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집에 대한 그런 커다란 개념이 없죠. 이 고급 주택이 아닌다면 집을 한 채씩 다 주니까 그거는 국가가 전부 땅을 소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임대주택, 이 공공분양주택, 그나마 이 분양을 해주는 공공분양주택, 이것들이 일단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규모가 좀 커져야 된다. 즉 25평대, 30평대 이렇게 좀 큰 평형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평형들이에요? 전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고 삽니까?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큰 규모의 그런 집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급계획 3기 신도시 약 9,500청약 및 신축 매입인데 요거 아까 얘기했죠. 빌라를 정부에서 사들여서 공급을 하겠다. 빠르게. 뉴빌리지 사업 추진한다. 계획된 물량이 20%는 상반기 내 인허가 착공을 완료할 계획. 근데 사실은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자가주택이잖아요. 자가주택을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느냐. 공급 물량을 현 정부에서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들을 풀어줘서, 그렇죠?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난 정부의 규제들이 계속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좀 없애려고 했는데 지금 탄핵 정국으로 또 지금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그 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지금 많이 부진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으로 지금 방식을 돌려서 공공주택이라도 좀 빠르게 공급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핵심 추진과제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결국 이 서민 주거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해가지고 공공주택 25만 2천호.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실버주택도 짓고. 그런데 이 공공주택은, 목표가 뭐예요? 주거 안정과 주거 양극화 해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주거 양극화가 해소가 될까요? 양극화는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주거 안정이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질적이나 양적이나 충분한 그런 주택을 공급해 준다면, 공공으로 공급을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역시나 소형 평형대 위주의 그런 공급, 그리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주택들이 공급될 건 기정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크게 와서 닿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공주택들이 다 어디예요? 다 경기도권이잖아요. 외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공주택이건 아니면 자가주택이건 간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데는 어딜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 항상 이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다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필요 없는,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곳에다 공급을 해놓으면 뭐가 생겨? 미분양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이 지금 해소가 많이 되지가 않고 있는 거 우리 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 서울 외곽, 즉 경기도권에 이런 것들을 지어놨다는 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양극화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왜
서울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지방도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해야 되겠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거 모든 정부가 내세우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다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왜 지방에서 서울로 오죠? 경기도로 왜 올까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왜? 내가 편하고 내가 잘하고 난 곳 너무 익숙하고 좋잖아요. 하지만 거기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서울로 경기도로 오는 거잖아요. 즉 한마디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공급 대책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역대급 공공주택 공급의 효과. 공공주택의 공급은 인허가 절차, 그리고 뭐 수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한 10년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10년. 그래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계획대로 되는 건 없죠. 항상 계획보다 늦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모든 계획이 정부에서 하는 그런 계획들이 항상 늦게 진행이 되지 제때 딱딱 진행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늦어지죠. 늦어지면 늦었지 빨라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도시 공급 정책도 역시 지연된 사례가 많고 그래서 신뢰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정부의 주택 공급 노력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게 공급이잖아요. 즉,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진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각종 규제, 정말 그 많은 규제를 통해서 집을 못 사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을 피죠. 그래서 시장을 좀 집값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반대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규제는 좀 풀면서 공급을 확대해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게 보수 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고 진보 정권의 대책도 또 그렇게 항상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계속 하고 있지만 규제들이 안 풀렸잖아요. 다주택자 규제 안 풀렸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안 풀렸죠.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취득세 중과 안 풀렸죠. 지금 다 종부세도 안 풀렸죠. 지금 다 안 풀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래서 이게 임대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임대라도 좀 빠르게 공급해보자 하는 이런 거는 의도는 좋은데요. 아주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서울과 이 경기도권, 이걸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에서 우리 항상 지금 얘기하면 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상승한다는 거죠. 이 특정 지역이 어디예요? 항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죠. 직장이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각종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곳들이 집값이 오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서울이라는 곳에도 외곽에 있는 지역들은 집값이 안 오르는 이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곳에 공급을 하는 이런 양적 확대, 역대급 공공주택 공급? 이거는 말뿐이지 실제로 이게 양적 확대를 한다고 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시킬 수 있다? 이거는 착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주택은 민간 분양주택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저기 보면 아파트들이 쫙 그냥 몰려 있는데 어떤 데 가 보면은 여기는 아파트가 멋있네, 잘 졌네 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지역을 가보면은 이게 아파트가 이거 되게 좀 볼품이 없게 지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공공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 금액, 이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높은 자재를 쓸 수 없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품질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뭐 살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임시로 거주하는 효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핀셋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민간 건설 시장. 자, 분양 아파트 지금 올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7천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전년 대비해서 29%가 떨어졌다. 건설업계는 뭐 PF 시장 위축, 그렇죠. 그리고 공사비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익이 날 수 있느냐, 사업성의 문제거든요. 이 민간이 우리가 어디에다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때는 결국 건설사들은 뭐예요? 이익이 남아야 하는 거죠. 이익이 안 나면 누가 합니까? 미쳤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익을 못 내게 자꾸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익이 안 나는데 거기다 공급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결론은요. 2025년 부동산, 전국 부동산 입주 물량이 한 10만 가구 정도가 지금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11년 만에 지금 최저라고 합니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이 폭탄이 언제 터지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의 공급 물량은 계속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고요. 특히 2026, 27, 28은 공급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점점 내몰려 가고 있다. 이것은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많이들 집값이 하락할 거다 올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감정적인 얘기일 뿐이지. 자, 우리의 서울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경기도 입주 물량이에요. 서울의 전세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경기도 입주 물량이거든요. 2017년 박근혜 정부 탄핵 시절에 경기도 입주 물량이 11만 가구가 넘어갔어요. 11만 가구 넘어갔어요. 2017년. 2018년도에는 15만 가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경기도 입주 물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값이 좀 안정이 됐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올해 25년도 입주 물량은 5만 한 9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11만 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죠.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공급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경기도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3만 5천 가구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의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입주 물량도 지금 이렇게 현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월세, 당연히 임대시장 엄청 불안해질 거예요. 제발 감이 오십니까? 엄청 불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올 하반기 되면은 오히려 전세난이 생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계약갱시 청구 써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전세 월세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10% 이상 다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문제라는 거죠. 10억짜리 전세를 살았다 그러면 한 11억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죠. 전세금 한 1억 이상 오르는. 전세가 계속 오르는 게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요, 공급 부족에다가,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금리 인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크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가 1월 달에도 거의 금리 인하 한 차례 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연속 3차례 지금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서 할 것 같아요. 계속 3번까지. 그래서 이게 공급도 없지, 금리도 인하되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탄핵 정국이 끝나게 되면은, 저는 3월 달부터 추세가 완전히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늦어도 3월이면 추세가 바뀐다. 빠르면 2월. 그렇게 추세가 바뀐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상승 곡선으로 거래량이 늘으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월 이 시기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공급을 늘리는데, 이 공공주택을 늘리는 게 이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커다란 의미를 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거 별로 의미 없는 대책을 그냥 새해니까 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다 풀어야 됩니다.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우리 한번 주식 시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에 투자했다 돈 잃은 사람들 정말 많죠.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전문가도 몰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텀이 있죠.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기 아닙니까? 주식시장? 코인은 투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만 자꾸 투기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오르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가요? 자, 부동산 여러분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즉 공급 부족을 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이미 집들 다 지어져 있는데 거기 어떻게 공급을 해요?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중요한데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투자해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업성이 안 나오면 이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성 나오는 데를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우리가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